러시아 감옥이 북한보다 살기 좋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징어잡이 나갔다가 국경수비대에 붙잡혀 이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한 북한 청년. 그러나 출소 후 스마트폰 속 한국 드라마와 유튜브가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충성심이냐 자유냐, 그가 택한 건 상상도 못할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탈북 스토리 끝까지 지켜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최춘혁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살 길은 바다뿐이었고 오징어와 조개를 잡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목돈을 벌어 가족을 지켜야 했기에 위험하다던 국경 인근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제 운명을 뒤집어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자망을 풀며 이번 항차만 무사히 끝내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파도 소리를 찢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붉은 조명이 안개를 찢고 달려들더니 러시아 국경 수비대의 고속정이 우리 배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엎드려! 낯선 언어의 고함이 터졌고 총구와 곤봉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제 다리는 힘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머릿속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5척의 어선, 25명의 어부가 한꺼번에 체포되었습니다. 쇠창살 난 트럭에 실려 구치소로 끌려가던 길 사촌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흘이면 나갈 거다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금속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낯선 땅의 차가운 공기만이 스며들었습니다. 구치소의 눅눅한 공기, 벽을 타고 번지는 흐느낌은 공포를 더했습니다. 사흘 뒤 대부분의 어부들은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일행은 남겨졌습니다. 이유는 선장이 지우지 않은 GPS 기록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불법 조업의 증거로 남아 있었고 우리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 바닥은 차갑고 제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징역 2년 1개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한 달을 더 얹었다는 말은 제 심장을 찢는 조롱 같았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뼛속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감옥이 북한보다는 낫겠지.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철창 너머에는 제가 상상조차 못한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덜컥 닫히던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첫눈에 들어온 감옥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쪽 벽을 따라 늘어선 2층 침대, 구석에는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화장실, 천장에는 작은 텔레비전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식사였습니다. 식판 위에 소시지와 고기, 메밀죽이 올랐고 처음에는 입에 넣는 게 두려울 만큼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감옥이 맞나? 라는 질문이 목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가운데 앉은 인물이 책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목은 뭐냐? 형은 몇 년이냐? 어떻게 들어왔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지막 질문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순간 제 뒷덜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교도소에는 교도관보다 무서운 죄수들의 법이 있다는 걸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수감자가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마. 일한다고 하면 평생 맞아야 해. 심장이 요동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이 입술을 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책임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방 자리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건 교도관의 눈이 아니라 죄수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아남기 위해 저는 매일 사전을 붙잡았습니다. 하루 30단어씩 러시아어를 외우고 다음 날에는 반드시 써먹었습니다. 틀리면 비웃음을 샀지만 맞히면 작은 신뢰가 쌓였습니다. 손끝으로 나무를 깎아 체스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체스판은 교도소 밖으로 팔려나가 술과 담배, 심지어 전화기까지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조금씩 이방인에서 말통하는 놈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옥은 지옥이라기보다 기숙학교 같았습니다. 낮에는 배우고 밤에는 버티며 때로는 체스를 두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제 앞에서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결정해라. 내가 진짜 이곳에서 어떻게 살 건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대답은 제 목숨을 가르는 경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낯설지만 일정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러시아어 단어를 읊조리며 눈을 떴고 저녁에는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동료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전혀 다른 세계가 제 앞에 열렸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 외국인 구금센터로 이송되었을 때였습니다. 거기는 감옥과는 달리 담배 연기와 욕설, 그리고 심심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뒤흔든 건 시간제로 지급된 작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처음엔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 뜬 것은 한국 드라마와 노래였습니다. 이런 게 정말 존재할까?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화려한 도시,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대사와 노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승철의 노래가 흘러나올 때 저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저건 다 조작이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대로라면 한국은 꾸며낸 허상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튀어나오는 사투리, 생활의 세부적인 풍경, 그것들은 북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들의 억양과 습관은 저의 고향 사람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가짜라면 저런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밤마다 드라마와 영상을 몰래 보며 저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온 걸까? 내가 배운 건 진실이었을까? 감옥에서는 재수를 따라야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제 머릿속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충성심을 지켜야 할지 자유를 선택해야 할지 그 갈림길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림길을 택한다는 것은 곧 가족을 등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안전할지 아니면 영영 자유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지 저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러나 답을 찾지 못한 채 또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구금센터의 하루는 감옥보다 더 지루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담배 연기와 헛웃음만 가득했고 시간은 늘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 출신 수감자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로 빌려주고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즈베키스탄 출신 동료가 자기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정 시간만 쓸 수 있는 기계였지만 그 작은 화면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고향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것은 한국 드라마와 노래였습니다. 화면 속 자유로운 도시,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저건 거짓이다. 그러나 대사 속 억양과 생활의 디테일은 거짓일 수 없었습니다. 그건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탈북민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방송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모두 꾸며낸 것이라며 부정했지만 그들의 사투리와 고향 이름은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구나. 그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체제와 교육이 제 머릿속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사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기대, 죄책감과 희망이 뒤엉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충성심은 점점 옅어지고 자유라는 단어가 불꽃처럼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곧 더 거센 바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구금센터의 좁은 방 안에서 시간은 늘어져만 갔고 담배 연기와 눅눅한 공기 속에서 저는 매일 스스로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본 한국의 세상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서로를 껴안으며 사는 사람들. 북한에서라면 단번에 체포될 대사와 노래가 그곳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제 안에 있던 충성심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누른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청진의 낡은 집, 추운 겨울마다 장작불에 기대 살던 어머니와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간다면 저들이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저는 매일 밤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수십 번도 넘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자유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지킬 것인가. 그런 저에게 전환점이 된 건 같은 방을 쓰던 북한 선배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춘혁, 대한민국 영사관에 전화하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2배는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선택지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동료에게 다시 휴대폰을 빌렸습니다. 손가락은 떨렸고 화면의 빛은 제 눈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검색창에 적어넣은 단어는 탈북자 가족 처벌. 화면에 뜬 글자들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예상과 달리 많은 경우 가족까지 직접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치범으로 분류될 때 오히려 가족이 더 위험하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벽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진짜 가족을 지키려면 오히려 떠나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이 밤마다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도 지켜드리지 못했던 분, 오히려 항상 걱정만 끼쳐드렸던 분. 차라리 한국에 가서 성공하고 돈을 벌어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진짜 효도가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제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러나 결심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영사관에 전화를 건다는 건 곧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5번, 10번, 20번. 지금 걸어야 하나 아니면 내일로 미뤄야 하나.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동쳤고 방 안의 공기는 제 목을 조이는 밧줄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은 제가 밤마다 잠을 설치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말했지만 어떤 이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말마다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정은 제가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시멘트 벽 틈새에 비치는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마치 저를 향해 선택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춘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유에 대한 불꽃은 이미 제 가슴 깊숙이 타올랐고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그 불꽃은 언제든 저를 삼켜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경계 위에서 저는 떨리는 손을 다시 수화기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끝내 걸지 못한 채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결심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제 삶은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날 밤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귀에 닿은 송수화기의 차가운 금속이 심장을 더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걸까 말까? 입술을 깨물며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면 다시는 고향을 볼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갈등 끝에 저는 결국 숫자판을 눌렀습니다. 뚜뚜 벨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사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춘혁입니다. 지금 러시아 구금소에 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우면서도 가장 용기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함께 있던 다른 북한 선장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나한텐 자식이 있어. 나는 못한다. 저는 수화기를 움켜쥔 채 동요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같이 영사관에 연락하자고 제안했던 이였는데 정작 막상 상황이 닥치자 발을 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방 안의 분위기는 살얼음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북한 영사관에 밀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들통이 난다면 가족뿐 아니라 저 자신도 끝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짧은 통화가 제 안에 불씨를 지펴놓았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찾아왔습니다. 다시 기회를 잡은 저는 우즈베키스탄 동료에게 휴대폰을 빌려 영사관과 재차 연결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연락드렸던 최춘혁입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영사관 직원은 제 사정을 차분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끌어낼 순 없지만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절차를 밟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앞이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공포도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길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사관과의 통화 사실은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같은 방에 몇몇 북한인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북한 영사관에 고발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북한 측 외교관이 저를 찾아와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요즘 한국 간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가족 생각은 하고 있냐?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오직 러시아에서 돈을 벌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눈빛 속에서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두려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미 길은 갈라졌고 저는 그 갈림길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쪽은 고향과 가족, 다른 한쪽은 자유와 미래. 어느 쪽을 택하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저는 또다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제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저는 가슴 깊숙이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희망은 곧 거대한 공포로 덮였습니다. 북한 영사관이 이미 제가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금센터에서 마주친 북한 외교관은 눈빛만으로도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내 가족 생각은 하고 있냐?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모두가 끝장이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며칠 밤을 괴롭혔습니다. 구금센터의 생활은 더욱 버거워졌습니다. 식사는 점점 형편없어졌고 외부와의 접촉도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저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저는 배신자로 몰려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할 터였습니다. 한국행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택하는 순간 고향 땅과 어머니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출소 날짜가 다가오면서 공포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구금센터의 규정상 외국인은 최대 720일까지만 머무를 수 있었고 그 기한이 다가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송환되거나 석방되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심장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도 점점 무거워져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눈빛 교환 하나에도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같은 방의 북한인들은 이미 저를 배신자로 몰아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결정의 날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관리자가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준비해라. 오늘 밤 내가 나갈 차례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짐을 챙기는 손을 일부러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다는 갈망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저는 좁은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발걸음이 철판 위를 두드릴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북한 영사관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제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이 길로 가라. 오늘은 다른 출구를 사용할 거다. 어둠 속에서 이어진 길은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좁은 비상구, 낯선 골목, 갈아타는 택시. 저는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만 같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택시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러시아의 도로 위, 가로등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심장을 겨누는 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운전석 앞에 붙은 작은 성화가 어슴풀에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붙잡듯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갈아타기를 반복한 끝에 저는 마침내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에도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 비행기가 나를 자유로 데려다 줄까? 아니면 마지막 함정일까? 비행기 엔진이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릴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기대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륙의 순간 몸이 떠오르는 느낌과 함께 제 과거도 저 멀리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과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비행기가 모스크바 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을 때 제 심장은 여전히 쿵쿵 울렸습니다. 도착한 것은 자유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낯설고 거대한 두려움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안내를 맡은 관계자들이 저를 급히 이끌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에 띄지 마라. 아직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들의 말은 경고이자 위로였습니다.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공항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건물과 끝없이 이어지는 전광판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불빛 뒤에 혹시라도 북한의 눈길이 숨어 있을까 가슴은 계속 조여왔습니다. 며칠 동안 모스크바의 한 은신처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저에게 기본적인 의복과 음식을 제공했지만 자유라는 단어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걸음을 보면서도 저는 그림자 속에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북한 외교관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올 것 같은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나타났고 눈을 뜨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도망자에서 망명 신청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은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유엔은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느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정은 마비 상태였고 매번 연기되는 일정은 제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옳은가? 그러나 답은 분명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자유를 향해 끝까지 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벽의 공항은 적막했지만 제 귀에는 심장이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탑승구를 통과하며 저는 뒤를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는 듯한 환영에 사로잡혀 발걸음마다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 좌석에 몸을 묻고 벨트를 맸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긴장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오르자 창밖에는 끝없는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동생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자유라는 단어가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몇 시간을 날아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국 직원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지난 수년간의 고통을 끝내는 선언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한국의 공기는 차갑고도 맑았고 마치 새로운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유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 길이 비록 험난하더라도 적어도 더 이상 거짓에 묶이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자유의 땅을 밟는 순간 제 삶의 무게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 청년 최춘혁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한 인간 최춘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언제든 가족을 향해 드리워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보여주겠다고. 자유를 향한 제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최춘혁 씨의 고난과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두려움에 갇혀있던 한 인간이 진실과 자유를 향해 걸어간 여정이었습니다. 러시아 감옥과 구금소, 수많은 위협과 배신 속에서도 그는 결국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가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두려움을 넘어선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춘혁 씨의 눈에 비친 한국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억압받는 이들에게 빛이 되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억눌린 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 기적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진실의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